청취자님, 네. 혹시 스마트폰 배달 앱에서 그 무료 배달 버튼 기분 좋게 딱 누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요. 네, 요새 다들 그 버튼 찾아서 누르시죠? 맞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6조 원어치의 주식을 패닉 상태로 팔아치우고 있다. 그리고 또 제주도 비행기 표값은 하루아침에 4배나 뛴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진짜 전혀 상관없는 완전 별개의 사건들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들 사이에는 사실 약간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청구서라는 건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새벽 기사들을 싹 모아서 BTS 5분 세상 읽기 오늘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거시적인 시장의 폭락 사태부터 일상 속 스마트폰 앱의 작은 버튼 하나까지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변동성이 만들어내는 숨겨진 비용입니다. 변동성과 비용이요? 네, 겉으로 드러난 숫자 이면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먼저 그 가장 뜨거운 용광로죠. 주식시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8,000선 돌파, 이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시장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출렁이었습니다. 네,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맞아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6조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장중에 5%나 급락하는 아주 아찔한 장세가 연출됐거든요. 5%면 진짜 큰 폭락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8조 원을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른바 막 줍줍에 나섰단 말이에요. 네, 엄청난 자금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증권가 일각에서 8월 반도체 이익 둔화, 그러니까 그 피크아웃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단기 피로감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장의 전조인지 이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8월 시장에 등장하는 그 방식, 그리고 그 이면의 심리입니다. 사실 그동안 반도체 랠리가 워낙 뜨거웠잖아요. 네, 뭐 엄청났죠. 계속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거대 자본은 단순히 지금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이것만 보지 않거든요. 아, 현재의 흑자 규모만 보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이익의 성장 속도에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100을 벌고 2분기에 200을 벌었으면 3분기에는 400을 벌어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죠.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3분기에 400이 아니라 350을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엄청난 흑자잖아요. 그런데도 성장률의 가속도가 꺾였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것을 피크아웃, 즉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시속 200km로 막 달리다가 속도를 한 150km로 살짝 줄인 것뿐인데 시장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느끼는 거군요. 야,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하반기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라는 그 거시경제의 안개까지 짙어지니까요. 수익이 났을 때 빨리 현금화하자는 8월 매도설이 약간 기계적인 알고리즘처럼 작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완전 정반대란 말이죠. 저는 이 상황 보면서 그 백화점에서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폭탄 세일 있잖아요. 약간 그거 대하는 소비자들 모습이 떠올랐어요. 폭탄 세일이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외국인들이 던지는 그 6조 원어치 물량을 보면서 이건 펀더멘털이 붕괴된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박앤세일이다. 이러면서 막 장바구니에 쓸어 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KB증권 같은 곳에서도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최근 상승세가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굳게 믿는 개인들의 성장 서사하고요. 철저하게 숫자에 기울기만 따지는 외국인들의 리스크 관리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지 현장인 거죠. 6조 원과 8조 원의 충돌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줄다리기는 지금 당장 누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요. 시장 내부에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꽉 응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와대 발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장중 5% 폭락이라는 충격적인 매도세. 그 도화선이 된 게 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잖아요. 네, 시장 반응이 아주 빠르고 거칠었죠.
거죠.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외국인들은 이걸 당장 횡재세 도입으로 받아들이고 막 앞다투어 투매를 해버린 거거든요. 당국이 서둘러서 새로운 세금 부과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요. 네, 그래서 좀 진정되긴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AI 산업이라는 게 결국 국가의 막대한 전력망이나 수자원 같은 그런 공공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면서 성장하잖아요. 네, 전기나 물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이죠.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좀 세금으로 논의해보자. 이건 어떻게 보면 꽤 합리적인 정책적 접근 같은데 도대체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게 무슨 큰 국가 재난이라도 난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해서 6조 원이나 냅다 던진 걸까요?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관점이십니다. 사실 정책의 도덕성이나 논리적인 타당성만 딱 놓고 보면 청취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공공 인프라 환원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합리적이잖아요. 하지만 투자 자본, 특히 그 외국계 거대 펀드들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요. 도덕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측 가능성에 기반합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아, 숫자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횡재세, 즉 윈드폴 텍스라는 개념은요. 자기들이 짜놓은 수익률 엑셀 모델 전체를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끔찍한 변수입니다. 엑셀 모델이 다 엉망이 된다. 네, 그들은 기업의 기술력, 시장 규모, 심지어 환율 변동까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다 예측하고 감내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룰을 바꿔서 초과 이익을 쓱 가져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나오는 순간 그 주식은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블랙박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불확실한 뉴스로 훨씬 더 혐오한다? 그 말이 딱 맞네요. 정확합니다. 의도가 얼마나 선했는지는 그 거대 자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룰이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그 뉘앙스 하나가 그들에게는 즉각적인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아쇠가 된 겁니다. 야,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네요. 네, 시장의 신뢰라는 게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건 비단 정부랑 투자자 사이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변동성의 공포는요, 거대 기업들의 내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슈로 넘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명확하게 그 고정적인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측은 상황에 맞춘 유연한 보상안을 고수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1일 총파업에 따른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양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죠. 제가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한번 풀어보자면요. 마치 동네 식당 사장님하고 직원의 대화 같아요. 노조는 매달 식당 수익의 딱 정해진 퍼센트를 떼어달라 이런 명확한 정가제를 원하는 거고요. 네, 정가제요. 반면에 사측은 이번 달은 재료비도 너무 올랐고 옆 식당이랑 경쟁도 심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바꾸자 이런 시가를 원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 식당 비유 참 좋은데요. 거기에 한 가지 극단적인 조건을 제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 만약에 그 식당이요. 내년에는 갑자기 식재료 값이 4배로 막 폭등할 수도 있고 또 살아남으려면 올해 번 돈의 전부를 주방 설비에 다 쏟아부어야만 하는 그런 극도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거네요. 이게 바로 반도체 산업의 본질입니다. 반도체는 그 사이클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고요. 살아남으려면 매년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가 상시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이거든요. 수십조 원이요. 감도 안 오는 금액이네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일상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노동자의 생존권, 그리고 미래 투자의 유연성을 지켜야만 하는 기업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아, 양쪽 다 생존에 걸려 있군요.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피땀 흘린 기여도가 회사의 자의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투명한 비율로 딱 보장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일한 만큼 받고 싶으니까요. 반면 사측 입장에서는요. 사이클이 확 바닥을 칠 때 이 고정 비용이 족쇄가 되어버리면 다음 세대 기술 투자를 아예 못하게 되고 결국 회사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양측 모두 명분이 확고하니까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이 이어지는 거죠. 야, 이 단순히 돈을 뭐 더 주겠다, 덜 주겠다 이런 얄팍한 문제가 아니네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거대한 괴물을 두고 벌이는 가치 충돌이군요. 네, 기업 내부의 거대한 리스크죠. 그런데 기업의 리스크가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무대로 나가면 스케일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영국 유명 팝스타 두아리파 아시죠? 아, 네, 소송 기사 봤습니다. 두아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려 2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어요.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자기 이미지를 무단으로 썼다는 건데, 어우, 220억 원이요. 엄청나네요. 네, 삼성 측에서는 파트너사를 통해 정식 권리를 확인했었고 문제 제기 즉시 이미지 교체하고 대화 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이런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이 사례는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진 아주 거대한 공급망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급망의 맹점이요? 네, 삼성이라는 본체는 당연히 철저하게 법률 검토를 하죠. 하지만 현지 마케팅 에이전시나 컨텐츠 제공 파트너사, 또 그 밑에 하청업체, 이렇게 수많은 계약의 사슬을 거치잖아요. 아, 그 사슬 어딘가에서 구망이 난 거군요. 그렇죠. 소평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글로벌 기업이 진출한 국가와 파트너사가 많아질수록 이런 리스크 표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져요. 그리고 사실 이 2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송 가액은요. 실제 피해액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액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적이라고요? 합의금을 노린 건가요? 네, 글로벌 브랜드의 약전, 즉 글로벌 이미지 타격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라. 이런 압박을 노린 고도의 전략적 액수라는 거죠.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는 무한정 늘어나고 그 작은 변수 하나가 수백억의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아주 무서운 단면입니다. 220억 원짜리 변수라 진짜 살벌하네요.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딱 읽고 나서 다른 나라 뉴스를 보는데 참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면서 서늘해지더라고요. 어떤 뉴스였죠? 이란 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란 상황이요. 이란은 지금 미국과의 분쟁이라는 전쟁 충격에다가 경제 제재, 거기다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네, 상황이 아주 신박하더라고요. 그 결과로 미래 IT 산업 같은 게 다 마비되고 200만 명이 실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현지 구직 사이트예요. 하루에만 이력서가 무려 31만 건이 쏟아진다고 해요. 하루에 31만 건이요? 정말 참담하네요. 한쪽에서는 사진 한 장에 220억 원 권리를 두고 다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31만 건의 이력서를 써야 한다. 이 극단적인 대비가 참 국가 단위의 외부 악재가 어떻게 평범한 개인에 짓누르는지 너무 뼈저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이란의 사례는요, 우리가 앞서 다뤘던 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괴물로 돌변하는지 기계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이란 경제의 붕괴가 단순히 미국 제재 때문일까요? 제재가 가장 큰 원인 아닌가요? 사실 진짜 비극은요, 외부의 봉쇄와 내부 정책의 치명적인 엇박자가 결합할 때 터집니다. 이란 정부가 내부 시위를 통제하겠다면서 인터넷을 차단했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런데 제재 속에서도 이란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숨통이 바로 인터넷 기반의 IT와 스타트업 산업이었거든요. 헐? 그럼 자기 손으로 숨통을 끊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목을 조르는데 정부가 스스로 숨구멍을 막아버린 거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물가 고통 줄이겠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버렸습니다. 수출길 막혀서 원자재가 폭등하고 인터넷 끊겨서 장사도 못하는데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아, 그렇게 되니까 해고 말고는 답이 없었겠군요. 결국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 결과가 하루 31만 건의 이력서라는 처참한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거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시적인 정책 실패가 만나면 개인의 일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슬픈 교과서적인 사례죠. 외부侵격과 내부 대처의 엇박자가 만든 나비 효과, 들을수록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런 글로벌 경제의 타격이나 기업들 생존 게임이 막 먼 나라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남일이 아니죠. 네, 이 모든 외부 악재와 비용 증가는요,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 바로 여러분의 영수증에 직접적으로 꽂히게 됩니다. 당장 우리의 일상 소비재, 그리고 꿀 같은 여행 계획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주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바다 건너 제주도 상황입니다. 중동 사태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으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국내선 유료 할증료가 무려 4배 이상 폭등했어요. 4배나요? 오, 부담이 확 커지겠네요. 비행기표에만 왕복 7만 원이 훌쩍 넘는 추가 비용이 기본으로 딱 붙어버리니까 내국인 관광객이 8%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제주도에서는 31억 원이라는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체류객 지원에 사활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거 돈 푼다고 떠난 발길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31억 원의 긴급 예산은 그냥 진통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어요. 진통제에 불과하다고요? 네, 고유가라는 철저히 통제 불가능한 거시적 악재가요. 제주도라는 국내 대표 관광지가 그동안 슬쩍 숨겨왔던 가성비의 민낯을 한순간에 드러내버린 겁니다. 가성비의 민낯이요. 아, 원래도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이러면서 제주도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선부터 수만 원의 추가 비용이 강제되니까 소비자들의 그 심리적 회계장부가 엄청 깐깐하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돈 내고 갈 바엔 하면서 따져보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비싼 항공료와 물가를 내고 갈 만큼 제주도가 내게 독보적이고 특별한 가치를 주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한 거죠. 제주도로서는 이제 단순히 접근성이나 익숙한 바다 풍경 이런 걸 넘어서요. 글로벌 외부 악재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프리미엄한 경험적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아주 잔인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맞아요. 비행기 표값에 놀란 가슴, 사람들은 결국 다른 곳에서 좀 보상 심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주변 보면 초저가 가성비 앞세운 그 중국산 플랫폼, 우리 일상에 엄청나게 파고들었잖아요. 네, 알리, 테모 이런 앱들 엄청 쓰시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전용 앱이나 소셜미디어 통해서 중국산 초저가 제품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모순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모순이죠? 이 앱을 이용하는 7명 중 7명 전부가요. 제품 품질이나 안전성, 그리고 내 개인정보 털릴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니까 싼 맛에 쓰긴 쓰는데 절대 믿을 수는 없다. 청취자님, 이거 진짜 기형적이고 극단적인 소비 양극화 아닙니까? 이 대목이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미친 가성비라는 그 달콤한 유혹하고 완전한 불신이라는 씁쓸한 공포가 어떻게 한 사람 머릿속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도 쓰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처한 아주 팍팍하고 여유 없는 경제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고유가,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주머니는 얇아졌는데 소비 욕구는 그대로니까 극단적인 초저가 상품에 손을 뻗는 거죠. 네, 싼 게 빚이 떡인 줄 알면서도요. 하지만 시장 경제에 이유 없는 공짜나 기적적인 초저가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도 무의식 중에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은 그 가격의 차익은요, 결국 유해물질 섞인 저질 소재의 위험성이나 내 스마트폰 개인정보가 어디론가 넘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다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지금 돈 대신에 정보와 안전을 화폐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는 말이 제 머리를 아주 세게 때리는데요. 이 논리라면 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배달앱 무료 배달 경쟁 말씀이시죠? 네, 최근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이 원래 유료 회원한테만 주던 무료 배달 혜택을 일반 회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잖아요. 당장 저부터도 앱 딱 켰을 때 배달비 무료라고 찍혀 있으면 횡재했다 싶으면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선 달콤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강한 의문이 들어요. 라이더분들한테 가는 그 배달비라는 게 마술처럼 허공에서 사라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사라지죠. 누군가는 내야 합니다. 결국 플랫폼이 자기들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식당 사장님들 주머니에서 추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요. 마진 쪼들린 사장님들은 나중에 우리가 시켜먹는 떡볶이나 치킨 기본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내 돈으로 내가 낸 배달비를 갚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닌가요?
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그 뼈를 깎는 출혈 경쟁 속에서 소비자가 지금 당장 누리는 무료 배달 버튼은요, 결코 진정한 의미의 무료가 아닙니다. 역시나 공짜가 아니군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최종 목적은 결국 시장 독점이거든요. 그 독점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 즉 그 무료 배달비는 어디서 충당될까요? 결국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향한 수수료 인상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들 허리가 휘겠네요, 정말. 골목상권 식당 사장님들은 이미 식재료값 폭등에 임대료에 시달리는데 플랫폼 수수료까지 오르면 버틸 재간이 없죠. 결국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김밥 한 줄 가격을 은근슬쩍 올리거나 치킨에 들어가는 닭 크기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택하는 거죠. 아, 양을 줄이는 거요. 요새 그런 데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과 희생을 담보로 억지로 짜낸 이 인위적인 혜택은요, 결국 긴 시간이 지나면 돌고 돌아서 최종 소비자의 영수증 맨 밑바닥에 훨씬 더 무거운 청구서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차가운 구조적 모순이죠. 자,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한 줄로 쫙 한번 꿰어보겠습니다. 코스피 8,000선이라는 고지를 앞두고 규제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벌어진 거대 자본과 개인들의 줄다리기. 네, 엄청난 힘겨루기였죠. 그리고 내일의 생존을 걸고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다투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2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돌아온 글로벌 지적 재산권 사각지대. 또 거시적 제재와 내부 정책 실패가 겹쳐서 31만 명의 이력서로 쏟아진 이란의 비극. 하나하나 다 무거운 이슈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유류 할증료 폭등한 제주도 비행기 표값과 무료 배달, 그리고 초저가 상품에 막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해하는 우리의 극단적인 소비 패턴까지 오늘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따른 기사들은요, 겉보기엔 주식, 기업, 국제 분쟁, 일상 소비까지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 같잖아요. 네, 처음엔 다 딴 얘기 같았어요. 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하고 서늘한 진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당장 누리는 이익, 누군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달콤한 혜택, 그리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저렴함 뒤에는요, 항상 그 비용을 피눈물 흘리며 떠안고 있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이라 마음이 참 무겁네요. 세상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리스크와 비용은 절대 증발하지 않은 채 형태만 바꿔서 누군가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코 딱 터치하면서 누린 그 기분 좋은 무료 혜택이나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박앤세일이라며 싸게 주워 담은 주식의 영수증은요. 과연 한 달 뒤, 1년 뒤에 최종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청구될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혹시 빙빙 돌아서 내 주머니로 다시 날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다고 믿었던 이 보이지 않는 청구서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BT의 깊이 있는 세상 읽기,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도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꽉 찬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